이게 제가 우리 고성급 TV에서 지난주에 논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직접 진행하는 아토 TV에서도 이 주필의 소리에서 이 주장을 제가 했습니다. 저의 주장을 아시아투데이가 비중 있게 기사로 다뤄서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는 의미에서 좀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아시아투데이 기사는 이렇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주필 고성국 박사가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뉴스 검색 페이지에서 컨텐츠 제휴 언론사의 기사가 우선 노출되는 기능을 도입한 것을 개악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카카오가 도를 넘는 갑질을 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다음을 비판했다. 뉴스를 하나도 자체 생산하고 있지 않은 네이버나 다음이 뉴스 노출의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함으로써 모든 언론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 그렇죠. 네이버는 언론사가 아닙니다. 다음도 언론사가 아닙니다. 그냥 포털일 뿐입니다. 데이터, 정보, 서비스 업체에 불과해요. 그런데 네이버나 다음이 수많은 언론사, 조중동을 비롯한 수많은 언론사들의 기사를 자기들이 자체 편집을 해서 어느 기사를 상단에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함으로써 모든 언론 위에 군림하는 언론으로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 요즘 이 SNS 시대에 절대다수 국민들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직접 읽는 사람보다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읽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실에서는 네이버가 어느 언론사의 어느 기사를 상단에 배치해 주느냐가 곧 편집권인 거죠. 언론사의 생사 여탈권을 네이버와 다음이 장악하게 된 거죠. 그 점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뉴스를 하나도 자체 생산하고 있지 않은 네이버나 다음이 뉴스 노출의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함으로써 모든 언론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 그래서 그동안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횡포에 대해서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재평이라는 기구가 그 이후로 일시적으로 활동 중지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공적 영역인 포털에서 특정 언론이 지나치게 부각되거나 또는 역으로 특정 언론의 노출 자체가 되지 않는 불균형한 상황은 개선돼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카카오가 그런데 이번에 카카오가 강행한 이 다음이라는 포털의 기본 설정 변경은 다음이 자신들이 임의로 구분한 컨텐츠 제휴 언론사만 검색이 되도록 검색 기준을 바꿔버린 것이다. 이 제휴 언론사, 컨텐츠 제휴 언론사들의 뉴스는 바로 검색이 되고 이 컨텐츠 제휴 언론사로 선정되지 않은 대다수 언론사들은 아예 검색이 안 되게끔 만들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개악을 해서 언론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 컨텐츠 제휴 언론사와 다른 언론사 간의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개악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음이 역주행하고 있다. 물론 사용자가 기본값을 조정하면 이 컨텐츠 제휴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다양한 언론사들을 검색해 볼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소비자들이 일일이 이것을 기준 설정을 다시 해야 되고 이게 터치 한두 번으로 끝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라든지 수많은 국민들은 정보 접근권이 사실상 제약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음이 기사 검색 노출 중단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대다수 중소규모 언론사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뉴스 여론시장의 편파성과 불공정성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총선을 5달밖에 안 남겨둔 이 시점에 이런 식으로 다음이 갑자기 기준을 바꿔버리는 꼼수를 작열시킨 건데, 이를 통해서 뉴스의 공정한 객관적 노출이 제약되거나 제한된다면 심각한 정치적 불공정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네이버와 다음에 이 불공정한 언론 독과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이 요구해 왔는데, 이러한 국민의 요구는 완전히 외면하고 정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는 이 다음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와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했다. 이런 기사가 아시아투데이 주요 뉴스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네이버 다음에 이 언론위에 군림하는 슈퍼 갑질 행태와 그걸 통해서 그동안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이 버젓이 자행되고, 또 지난 대선에는 김만배 신앙님 가짜 괴담 인터뷰가 유포되고 했던 일들을 상기시켜 보십시오. 네이버 다음을 진짜로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의 그 유통 구조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 자유파가 언제 다시 저 좌파들의 가짜 뉴스와 괴담 유포에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근원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 때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범죄자의 책, 조선일보 만물상 기사가 뭐 좀 재미도 있지만 참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을 그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2015년에 일본에서 연쇄 살인마가 뭐 회고록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거 살인마가 회고록을 냈으면 사람 어떻게 죽였는지를 설명하는 책이겠죠. 범죄 당시에 이 중학생이었던 이 연쇄 살인마는 소년 A를 필명으로 해서 자기 범행을 쫙 이제 썼는데, 그렇게 써놓고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쫙 써놨어요. 뭐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후회된다, 잘못했다, 뭐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책이 회고록이라고 나왔는데 발간 사흘 만에 6만 7천 부가 팔렸답니다. 일본에서. 엽기적이죠. 엽기적이에요. 베스트셀러 1위. 무라카미 하루키 신작보다도 더 잘 팔렸다는 거예요. 수억 원을 벌었죠. 그런데 이 일본의 이 연쇄살인마가 중학생 때 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부모도 이 아들에 대한 회고록을 써서 또 돈을 엄청 벌었나 봐요. 근데 이제 부모는 인쇄 전액을 피해자 위로금으로 내놨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보다는 부모가 그래도 좀 낫네. 예. 미국에는 이제 연쇄살인범이 많아요. 아주 유명한 뭐 연쇄살인범들이 많은데, 여성으로는 최초의 연쇄살인범이었던 사람이 에일린 워노스라는 사람입니다. 여성이 연쇄살인을 저질렀나 봐요. 이 사람은 남성을 7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7명을 죽인 범행 과정과 또 자신의 불우했던 삶을 쓴 자서전을 냈어요. 몬스터라는, 괴물이라는 이 자서전을 써서 큰 인기를 끌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이 영화는 또 아카데미상까지 수상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에일린 워너스, 이 사람 결국 사형 집행당했어요. 미국은 아직 사형 집행하는 주가 있거든요.
아내를 살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정말 심증은 120%인데 물증이 조금 부족해서 무죄가 나왔던 오제이 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제이 심슨. 이게 미식 축구 스타였는데, 예, 아메리칸 풋볼 스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무죄가 내서 풀려난 다음에 가지고 있던 돈, 그 많던 돈은 다 변호사 비용으로 다 썼다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난해져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자서전을 썼어요. 내가 했다면 이라는 제목. 거의 대놓고 사실은 내가 했는데 용령 죽겠지 뭐 이런 수준의 책입니다. 이런 책을 써갖고 큰 돈을 벌었어요. 이 오제이 심슨 사건은 이 배심원단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으로 오랫동안 이게 연구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쇼 라즈니시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는 70년대에 배꼽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한때는 이 사람이 살아있는 성자라고 불렸지만 결국은 살인미수, 독극물 살포 혐의로 비운을 맞았어요. 자, 이게 이제 주로 외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흉악범 살인마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책 쓰면 안 되는 법은 없어요. 다만 우리의 이 사회 문화가 어떻게 그런 흉악범의 책을 내줄 수 있냐. 이래서 아직 연쇄살인범들의 살인마들의 책은 나온 적이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강호순이라는 자가 연쇄살인마 중에 하나인데 이 자가 2009년에 자신이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기록한 책을 내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책을 써서 뭔가 인세가 나오면 내 아이들이 그 인세를 받아서라도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이유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출판사 어느 출판사도 이 책을 출간해 주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겠지만 저는 한국의 출판사들이 그 점에서 최소한의 건강성을 지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런 연쇄살인마들의 책은 뭐 그렇다 치고요. 아주 파렴치한 잡범인데 정치인인 경우에 이제 책을 곧잘 내잖아요. 엊그저께는 윤미향이도 책을 냈다 그러고 무슨 또 누굽니까? 또 책 낸 자. 응? 뭐 다들 뭐 책을 한두 권씩 내잖아요. 좀 된 얘기입니다만 한명숙이라고 있죠. 총리까지 지냈는데 그 돈 받아 처먹다가 걸려가지고 감옥 갔다 온 사람. 이 한명숙이는 자서전에서 10년간 슬픔과 억울함으로 꾹꾹 눌러서 진실을 썼다. 그 자서전을 냈는데 뭐 개딸들이 가서 사줬겠죠. 하지만 이 책에 진실은 없고 변명뿐이었다. 이제 이 기자는 그렇게 봤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조국이가 책 낸 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 권을 냈어요. 무슨 뭐 디케가 어쩌고 하는 책도 내고. 그 딸도 책을 냈죠. 에세이 뭔가 뭐 그래가지고 이 둘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범죄 가족의 북토크 같은 걸 했잖아요. 근데 정경심이도 옥중 수기집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뭔 할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책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여기까지 차오르고 있는 하고 싶은 말들을 참고 있다가 마침내 토해내는 게 책인 건데 여자들은 진짜 할 말이 많은가 봐. 조국이는 인쇄 수입만 8억 원이 넘고 왜냐하면 내면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면 책 사주는 이 대깨조들이 있는 거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는 거죠.
정경심이는 뭐 이 옥중 수기집이 얼마나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전에 영치금으로 이미 2억 4천만 원을 벌어놓고 있어요. 이거는 뭐 누가 뺏어가지도 못한답니다. 그런데 조국이 책이건 조민이 책이건 정경심이 책이건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대목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 가족들의 공통점 딱 하나. 오로지 돈. 네. 참 참 살아가는 방법이 참 이상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싶은데 어쨌든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토양이 있는 거예요. 책을 내면 사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자유파의 활동가들은 저런 대목에서 진짜 은근히 좌파들을 좀 부러워합니다. 좌파들은 책만 내면 최소 10,000권은 기본인데 우리는 책 한 권 내면 뭐 1,000권 팔기가 이렇게 어렵냐. 왜 우리 자유파는 책을 안 읽는 거야.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김대기 실장의 용퇴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유는 달랐는데 그러니까 이 제밥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다시 들어요. 지난주에 제가 김대기 실장과 관련해서 그 자녀가 와틀이라고 하는 2차전지 업체를 미국에서 창업을 했는데 여기서 뭐 특허를 여러 개를 냈다 그러는데 그 기술이 전문가들, 그 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뭐 별로 의미 없는 기술이라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인 것 같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다고 제가 전해드리면서 그런데 바로 이 와틀이라고 하는 김대기의 자녀가 창업한 회사에 포스코가 거액을 투자했다. 근데 그 투자가 거의 잠식된 것 같다는 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그 거취가 심각하게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그리고 제가 이 경제계의 문외 아닌 제가 이 정도를 얘기할 정도면 이거 아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라도 용퇴가 불가피하다. 제가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최정우 지금 포스코의 회장이죠. 최정우는 그동안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해외 순방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업인들과 동행했습니까? 했는데 무려 6차례나 포스코 회장은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하는 겁니다. 3년임. 문재인 때 벌써 2번을 해 먹었어요. 이자가. 그래서 이제 더욱이나 황당한데 도대체 최정우가 뭘 믿고 저러냐. 근데 이게 김대기의 자녀가 미국에서 와틀이라고 하는 거를 했는데 거기에 포스코가 뭐 거액을 투자했다. 거의 잠식당했지만 그러면 이게 김대기 최정우 커넥션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돼버린 거예요. 최정우의 이 이해할 수 없는 3년임 도전 욕심이 뒤에 누군가 확실하게 믿는 자가 있으니까 저러겠지. 그럼 그게 누굴까 하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와틀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김대기랑 커넥션이 연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포스코 그룹을 이끌 차기 회장 인선 절차가 다음 달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시아투데이가 보도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선진 지배구조 태스크포스가 가동돼서 현 CEO한테도 어떤 메리트를 주지 않는다. 똑같이 경쟁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뭐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는데 제가 이 포스코는 작년에 그 포스코가 수재로 이 막 침수가 되고 했던 그 홍역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현장 내려가서 취재하면서 포스코 관련으로 들었던 얘기들을 제가 몇 차례 여러분께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차기 포스코 회장 인선에 착수했다고 하니, 곧 착수한다고 하니 제가 이 말씀만은 드려둬야 되겠습니다. 제가 포스코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제가 아는 포스코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 갔을 때 그 포스코 안에 들어가서 고로 쇠 녹이는 그 용광로를 직접 봤을 때 그 충격, 엄청난 충격. 야,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 충격 말고는 사실은 제가 직접 무슨 포스코를 들여다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정통 아이언맨이 포스코 회장이 돼야 된다. 아이언맨. 철의 사나이가 돼야 된다. 포철맨이 돼야 된다. 자, 지금 포스코는 단순한 이 철강 회사가 아닙니다. 철강을 여전히 주력으로 하면서도 2차 전지 사업으로 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다들 살고 싶어 하는 그 샤프라고 하는 브랜드, 샵이라는 브랜드, 아파트 건설 뭐 이런 것도 뭐 하고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저는 포스코가 우리의 이 국가기관 산업이고 국민기업이라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공감하면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자, 2차 전지도 좋고 뭐 아파트 건설도 좋은데 포스코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산업이 뭘까? 그게 포스코의 본질 아니냐? 포스코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산업, 그게 뭘까? 그 철강 아니냐? 철강 아니면, 포스코 아니면, 포스코가 철강 산업, 철강을 생산하지 않으면 우리 수입할 수밖에 없다. 물론 당진에 현대제철이 있고 뭐 여러 제철이 있지만 이 포스코 포항에 있는 그 철강 공장과 저 여천에 있는 철강 공장, 거기에서 철을 생산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철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포스코의 본질은 철이다. 그 철을 잘 아는 아이언맨이 포스코 회장을 맡아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린 제조업 안 해 하고 선언하면 그때는 쇠가 필요 없을지 몰라요. 자동차 우리 안 만들어. 뭐 교량 같은 거에 시멘트로만 하고 철근 안 넣을 거야. 뭐 그러면 쇠가 더 필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제조업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제조업의 출발은 철입니다. 그래서 산업의 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스코는 설사 여러 가지 상황으로 2차 전지를 포기하고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철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기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딴짓하던 사람들이 지금 최정우 같은 자가 들어와서 6년 동안이나 포스코의 방향을 막 이리저리 막 휘저어놨는데 다시 철강 본연의, 포스코 본연의 국가기관 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철을 아는 아이언맨이 회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렸던 포스코를 마치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완전히 흔들렸던 대한민국을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잡듯이 흔들렸던 포스코를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아이언맨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해야 한다. 그 점을 제가 강조합니다. 이 포스코와 커넥션이 있다고 지금 합리적 의심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 김대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포스코 차기 회장에 대해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 김대기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뭐 자유파와 좌파 정권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그야말로 처세의 달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과거에 한화그룹의 고문으로 있고 SK그룹의 사회이사로 있고 두산그룹의 사회이사, 원래는 이게 기재부 출신 기획예산처 출신의 경제 관련돼, 그러면서 기업들의 이런저런 거치면서 이게 재계와 기업을 연결시키는 일을 그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장으로 있으면서 기업들하고 대통령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지금 계속, 그걸 이 사람이 제일 오랫동안 해왔고 잘하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소문들이 지금 양산되고 있어요. 이게 다 대통령한테 부담되는 소문들입니다. 제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문의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게 다 대통령한테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곧 전면적인 개편이 있다고 합니다. 선거 때문에라도 개편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김대기는 유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김대기 유임시켜놓고 어떻게 대통령실이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김기현이 유임시켜놓고 밑에 임명직 맨날 바꿔봤자 국민의힘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점에서 경질을 돼야 될 이유를 따지자면 100가지도 넘을 텐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방적,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김대기가 용퇴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결단으로 경질해야 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악한 함정 취재. 어떤 목사가요, 김건희 여사한테 명품백을 줬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 목사한테서 명품백을 받았다. 이걸 좌파 유튜브, 종북 주사파 유튜브 서울의 소리가 이걸 영상을 내보냈어요. 지난해 9월입니다. 지난해 9월. 시기는 지난해 9월. 이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대통령 관저는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아크로비스타 그 사저에서 대통령 관저로 막 이사할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렵에 이 관련 영상을 보면 이 김건희 여사가 한 목사로부터, 이 목사가 뭐 누군데? 최재영, 재미교포 모양이에요. 최재영이라는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자료다 이러면서 영상을 내보내요. 여기는 이제 소리도 나오죠. 이게 이제 그 서초동 아파트 상가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입니다. 몰래 촬영된 몰카 영상이에요. 몰카는 범죄인데. 최재형이란 자, 이 자는 북한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목사랍니다. 그 정체가 아주 불투명한 그런 목사인데, 목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는 목사라고 나옵니다. 최재형이가 아이고 취임 선물도 보내주시고, 대통령 취임하면서 왜 선물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취임식장에서 이렇게 나눠준 거, 뭐 그거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아이고 취임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러자 김건희 여사라고 이제 그 자막에 나와요. 아니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뭘 갖고 가니까. 아니 그냥 뭐 다음부터는 못해도 아유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그 유명 브랜드 쇼핑백이 화면에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시키는 대로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촬영을 했다는 뜻입니다.
최재형이가 하는 말은 다 뭔가를 사전에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를 비춰라. 왜냐하면 이때 촬영한 게 이게 카메라가 아니고 최재형이라는 자가 차고 있었던 시계에 장치된 몰카로 찍은 거기 때문에 이 자가 이 시계를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시나리오가 다 있고 서울의 소리에서 장면 1, 장면 2 하는 식으로 어디를 비춰라. 이거 가지고서 훈련시켜서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소리는 그래 놓고 이게 서울의 한 유명 백화점 본점에서 구매한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다. 그리고 이 최재형이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따로 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영상에는 아니 이렇게 비싼 거 절대 사오지 마세요. 최재형이가 알겠습니다. 그래도 성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 JTBC는 이 최재형이를 취재를 했어요. 최재형이를 취재를 했는데 재미교포고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최재형이는 지난 대선 때 대북정책 관련 조언을 해주겠다고 김건희 여사와 이렇게 여러 차례 컨택을 해서 간신히 만났던 것 같아요.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하다가 마침내 이제 면담을 하게 됐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최재형이가 하는 말이 요 영상에 나오는 요 선물 그거는 서울의 소리에서 준비해 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최재형이도 이제 마치 저 김만배 신앙님이가 이 가짜 인터뷰 조작해서 만들듯이 이제 저희 거의 그런 수준으로 이거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아마 겁이 좀 났을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사실관계를 실토하게 된 것 같아요. 선물을 준비해 준 건 서울의 소리다. 손목 시계형 몰래카메라도 서울의 소리가 제공을 했다. 그럼 제공했으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가르쳐 줬겠지. 촬영할 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라. 이게 손목 시계니까 여기다 놓고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만 비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마주 앉았을 테니까 김건희 여사를 취재하려면 뭔가 무슨 손목 시계를 가지고 이러고 했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걸 연출도 했을 거고 훈련도 시켰을 거라고요. 이 서울의 소리는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하고 7시간 동안 뭐 녹음한 거다 그러면서 이걸 편집해서 내보내서 아주 논란을 일으켰던 바로 그것이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지금 소송 중인 곳입니다. 최재형의 말입니다. 그거 서울의 소리 관계자 누구가 사온 거예요. 제가 산 게 아니고요. 뭐 제가 돈이 있나요? 저는 그냥 전달해 준 거죠. 이 최재형의 얘기가 나가자 서울의 소리도 이거 함정 취재 논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논란이 있다. 그러면서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국민의 알 권리 이익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에 허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떤 악독한 수법도, 어떤 사악한 수법도 결과적으로 다 정당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 자의적 독단을 막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독수독과 이론이에요. 독이 든 그 나무에서 열린 사과는 먹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증거 채집 과정에서 절차가 잘못된 거는 그게 아무리 사실인 것 같아도 채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이미 확고한 법률적 원칙이고 판례예요. 물론 이 법률을 그대로 이 취재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크게 봐서는 상식적으로 취재도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도 취정 60분 진행을 할 때 이런 몰래카메라가 그 당시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어요. 두 가지 사례로 확실하게 구분했습니다. 확실한 범죄 현장일 때는 몰래카메라를 그야말로 몰래 촬영을 했어요. 확실한 범죄 때. 그거 확실한 범죄인데 강도한테 촬영해도 됩니까? 이렇게 양해 구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당장 총 들고 위협하는 살인범한테 촬영해도 될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확실한 범죄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양해를 구하고 합니다. 사전에.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한 범죄도 아니고 무슨 취재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것들이 만들었어. 저것들이 백을 준비하고 김건희 여사와 뭐 안면이 한두 번인지 있었던 목사를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전달해라 라고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고 그걸 찍었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취재보다도 훨씬 더 사악한 이 함정입니다. 이게 무슨 알 권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해당 유튜브 방송을 보도한 MBC 장인수에 대해서 이제 MBC가 이 사직 처리를 발표했는데 이거를 일주일이나 앞당겨서 소급 사직 발표를 하는 바람에 또 다른 논란이 MBC 내부에서 생겼습니다. 잠시 후에 그 문제를 가지고 문호철 전 보도국장을 모시고 MBC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서울의 소리가 함정 파놓고 미끼로 제시했던 그 가방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이사 과정에서 뭐 어디 반환 선물로 분류가 돼서 아직 반환인 처리가 안 돼 있는지 어떤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답니다. 자, 갈 때까지 간 MBC. 이 MBC 제3노조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최강욱이라는 자가 민영배 콘서트에서 이제 뭐 동물농장을 비유하면서 이제 그 아주 모멸적인 그 여성 폄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용한 단어가 암컷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자가 그 하루 전에 조국 콘서트에서도 유튜브 생중계로 그 발언을 더 노골적으로 했어요. 이제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근데 그걸 황당한 것은요, 전주 MBC가 그 유튜브 영상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다시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 MBC는 방송의 길 포기한 거예요. 전주 MBC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걸 생중계를 했다는 건데, 이 자리에서 이게 이제 조국이하고 이제 최강욱이, 조국이가 민정수석일 때 최강욱이가 그 밑에서 비서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끼리끼리 모여서 다시 떠들고 논 건데, 거기서 이 조국이가 유시민이 얘기를 하면서 유시민이가 윤석열 정권을 보고 침팬지 집단 같다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물 빗대기에 나서니까 최강욱이가 바로 받아가지고 그 윤핵관들 보면 유인원들 비스름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아주 이 모욕적인 이 비하 발언을 하면서, 그런데 적어도 침팬지 사회에서는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간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좀 순간 멍했던 모양이에요. 저게 무슨 뜻이지? 조국이는 바로 크게 웃었대요. 뭔 뜻인지 알고 웃었대요. 근데 이제 바로 반응이 없자 최강욱이가 조금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무슨 뜻인지까지 부연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전주 MBC는 이 조국이 최강욱이 떠들어댄 이것을 MBC 유튜브, 전주 MBC 뉴스라는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광주에서 민영배랑 하면서 했던 그 발언이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는 새로 업로드까지 했어요. 이게 앙컷이라는 단어가 막 이제 뭐 이 핵심 키워드처럼 되니까 그 편성해서 자기들 유튜브 조회수 더 올리려고 그걸 다시 업로드했다는 거예요. 새로 업로드했다는 거예요. 다시 올렸다는 뜻이죠. 이런.
이 전조 MBC 사장이 김한광이라는 자고요. 지금 MBC 사장은 안형준이라는 자입니다. MBC 제3노조는 안형준 사장과 안형준 사장에게 즉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김한광과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이기를 포기한 자들.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니까 1심이 이제 끝난 겁니다. 1심이. 송철호 징역 3년, 송병기 징역 2년 6월, 황운하 징역 2년 6월과 징역 6개월 해서 합쳐서 징역 3년, 백원우 징역 2년, 박형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재인의 30년 지기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과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이 불법적으로 동원된 사건을 재판부가 법적으로 범죄였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이렇게 문재인의 하명에 의해서 저질러진 이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1심 유죄로 확정이 됨으로써 문재인과 문재인 청와대는 치명적인 도덕성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동시에 공소장에 35번이나 등장하는 문재인이라는 이름, 이 문재인에 대한 수사와 사법 처리가 이제는 진행돼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여론도 높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김명수 법원이 하도 이 사건을 갖고 쪼물락거리면서 시간을 끄는 바람에 울산시장 선거가 있고 5년이 지나서야 유죄 1심이 났기 때문에 이 범죄자들은 전부 임기를 다 채우고 어제 유죄를 받게 됐습니다. 송철호는 울산시장 4년 임기 다 채웠고 황운하는 국회의원 임기 4년을 거의 다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유죄면 이게 과연 사법정의라고 할 수 있느냐. 또 법원이 이 사건 1심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서 이 사건의 윗선, 이 사건의 윗선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 자들에 대한 수사와 동시에 문재인에 대한 수사와 사법 처리 또한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여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의 피해자는 김기현입니다. 당시 울산시장. 지금은 국민의힘 대표죠. 이 김기현은 헌법사상, 헌정사상 유례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의 실체가 지금이라도 밝혀져서 다행이다. 문재인, 임종석, 조국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런 입장만 짧게 냈습니다. 분명히 할 말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짧게 입장만 냈어요. 기자들이 이것만 물어보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사퇴하시나요? 이 후속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짧게 얘기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울산 선거 공작 마침내 징역형 판결이 났다. 모든 책임은 문재인이다. 이렇게 사설을 썼는데 1심 보고 나서 쓰는 사설. 이건 초등학교 애들도 작문하라 그러면 이 정도는 하겠네. 문재인이가 그렇게 겁났나?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하마터면 검찰청법에 의거해서 탄핵당할 뻔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이 검찰청법에 의거해서 탄핵당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헌재로 갔으면 아마 보지도 않고 기각됐을 겁니다. 법조경 잘못됐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탄핵안을 그저께 제출했다가 하루 만에
급하게 철회를 하고 다시 올렸어요. 제재 발의입니다. 제재 발의. 지난번에 한번 발의했다가 철회했고, 두 번째 발의했다가 또 철회하고, 세 번째 발의했으니까 제재 발의가 된 겁니다. 이거 아마 헌정사상 처음 있는 기록일 겁니다. 뭐 이유는 간단해요. 이것들이 탄핵안을 제출하면서 그냥 복붙을 했어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손준성 검사, 이정석 검사, 이걸 복붙을 했어요. 따서 붙인 거예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런데 손준성 검사와 이동섭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의거해서 탄핵을 추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관이도 먼저 손준성이나 이정섭에 대한 탄핵안을 만들어 놓고 복붙한 거예요. 따서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 앞장입니다. 맨 앞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 소추안 하고 주문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탄핵을 소추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검찰청법 제37조는 뭐냐면 검사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인데, 검사는 탄핵이나 근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검사가 아닌 이동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법안인데 이 법조문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대로 따오기 해서 갖다 붙여서 탄핵안을 급조해서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발생한 사고입니다. 네. 국회의 권능 중에 가장 엄중해야 할 국회 탄핵 소추안 발의가 얼마나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이번 민주당이 보여줬다. 네, 제가 어제 사실은 목회자인지 아닌지도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이 최재영이라는 사람, 목사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이 서울의 소리에 이 거짓 촬영, 도둑 촬영에 하수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논평을 하면서 이 최재형과 이 불법 촬영, 도둑 촬영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조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까지 드렸는데, 이게 도대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어제 이 문제 관련해서 좀 여기저기 좀 탐문을 했습니다. 뭐 일종의 취재를 해본 셈인데요.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들을 좀 종합을 시켜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최재영이라는 사람은 61세고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 목사로 돼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최재영이가 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과 치밀하게 기획을 한 정황이 좀 확인이 됩니다. 이 최재영이는 이 김건희 여사의 선친과 자기 집안 어른들이 마치 깊은 세교, 친분이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해서, 위장을 해서 대선 직전에 김건희 여사에게 카톡을 통해서 접근을 했다고 그래요. 카톡을 통해서 요즘 뭐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카톡으로 접근해 오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뭐 제 전화번호나 카톡을 뭐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는 열어놓지 않습니다만, 저한테 얘기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고성범 본부장 전화나 카톡으로 하루 종일 뭐 밤 2시, 3시에도 문자를 보내시잖아요. 뭐 그 중에는 뭐 전 세계에서 이 카톡 문자들이 오니까 뭐 새벽 3시, 5시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누군지 모르는데 상당히 길게 정책 제안을 한 글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제가 직접 봐야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고성범 본부장이 저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게도 대선 직전에 이 카톡으로 접근한 수많은 사람 중에 최재형이가 끼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미국 내에 상당한 기독교 인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카톡을 보냈다는데 시도 때도 없이 카톡 보내고 막 메시지 보내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예. 저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3번이나 방문했다는 이력, 이거는 뭐 바로 확인하면 체크가 되니까 거짓말 못했을 건데요. 이 방문한 이력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북한 방문했다 그러면 되게 친북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걸 이력으로 해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면서 조언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했다가 그 후에 뭐 누구랑 좀 만나게 해달라, 뭐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직후에 방한했을 때 뭐 만찬에 좀 초청을 해달라, 내가 미국에 사는 누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런 이른바 각종 이 청탁과 민원성 뭐 요구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예, 뭐 그중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특정 예술가 작품을 대통령 관저에 구매해서 좀 비치해달라는 부탁, 이건 이제 청탁이죠. 뭐 큰형님한테, 양평에 있는 큰형님한테, 최재형의 큰형님한테 대통령 추석 선물을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그럼 이제 과시를 하는 거죠. 나 이 정도로 강하다. 이런 식의 요구 수준이 계속 높아지자 김건희 여사가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답신을 일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가 돌아가신 그 아버님 선친과 뭐 집안 간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걸 접근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내치지는 못하고 아주 야박하게 야멸차게 딱 끊지는 못하고, 그러나 다시는 답신도 하지 않고 좀 그렇게 한 모양인데, 이러자 이제 앙심을 품게 됐고, 이자가 뭐 이런 경우가 통상 주위에다 대고 엄청 떠들고 다니거든요. 나 김건희 여사랑 뭐 매일 카톡하는 사이야. 뭐 어려운 거 있어? 내가 부탁해 줄게. 이거 사기꾼들, 그 수만 명의 그 사기꾼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일체 이제 응답을 안 하고 거리를 두자 앙심을 품고, 지난해 9월에 어렵게 2번째 면담 일정이 잡히자 사전에 내가 요걸 이용해 갖고 약점을 잡아서 협박이라도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 촬영을 하기로 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하고 모의를 하고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했어요. 그게 왜 치밀한 준비냐고 하면, 아무리 그 용산 관저 전에 사저에서 지냈다 하더라도 다 대통령 경호실이 보안 안전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보안 점검을 뚫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호팀의 장비 체크를 피할 수 있는 초소형 손목시계형 몰카를 지금 무슨 수로 준비합니까? 이거를 서울의 소리 팀에게 준비시켜가지고 이걸 차고 들어가서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 실제 이제 그 김건희 여사와의 면담 시간은 한 20분 정도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길게 시간을 내줄 상황이 아니죠. 20분도 꽤 많이 시간을 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분 만에 그것도 막 수많은 이 청탁과 악성 민원 같은 것들, 택도 없는 것들을 하다가 만난 사이인데, 김건희 여사가 이 사람의 얘기를 경청했을 리도 없고, 어떻게든 잘 얘기 듣고 적당하게 해서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런 짓, 이렇게 하고 이제 보내는데 한 20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깊은 얘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살라미 전술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는 게 소시지 얇게 이렇게 슬라이스로 해서 하나씩 한 조각씩 먹는 거 있잖아요. 그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그거 잘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김정은이도 잘해요. 하나하나 잘라가지고서 조금씩 뭔가 더 큰 게 있는 것처럼 하면서 지긋들을 얻어내는 거죠. 지금 20분 정도 안팎의 이 면담 시간을 촬영을 해갖고 이거를 한꺼번에 다 공개를 하지를 않고
조금씩 잘라서 이 무슨 뭔가 더 큰 게 있는 것처럼 이 노이즈 마케팅 슬슬 해가면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편 제작해서 이거 마치 쇼츠 만들듯이 제작을 해서 이슈를 확산시킨다는 전략을 저자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도 논평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취재한 결과를 쭉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사전에 기획한 도둑 촬영입니다. 불법 촬영이에요. 불법적으로 함정 파놓고 한 촬영이에요. 그리고 이자들은 이걸 갖고 총선에 써먹겠다고 사전에 제작을 한 거예요. 작년 9월에 이걸 해갖고서 지금 터뜨리고 있는 거는 보십시오. 대선 직전에 김만배 신앙님이 가짜 인터뷰 있잖아요. 그 제작은 6개월 전에 하잖아요. 그리고 대선 직전 3일 전에 이걸 터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이 불법 촬영은 작년 9월에 있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총선 앞두고서 써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쌍특검으로 지금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이잖아요. 봐, 이거 김건희 특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그 뇌물 가방 받아먹고 있는데 라고 하는 식으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것들이 다 계획된 이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이거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도의 이 김만배 신앙님의 대선 공작 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이 최재형 서울의 소리의 이 총선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언제부터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어떻게 이걸 행동으로 옮기고 그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여론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쪽과 어떤 사전 교유가 있었는지 교감이 있었는지 등을 제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꾸 제가 어제 제 논평을 하면서도 이 댓글에 보니까 그래도 김건희 여사도 그런 자를 만나서는 안 됐는데 이런 아쉬움에 대한 댓글들이 있는데 그건 도둑당한 사람한테 하고 문 좀 단속 잘하지라고 하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점이 이 김건희 여사의 이런 처세나 처신 쪽으로 갈 일이 전혀 아니다. 종북주사파들은 당연히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 자유파를 분열시키려고 하겠지만 우리 자유파는 이 문제를 일종의 선거 공작 사건으로 보고 그것도 치밀하게 기획되고 실행된 선거 공작 사건으로 보고 엄격하게 대처하는 이런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강력하게 다시 드립니다. 김대기 지고 이관섭 뜨나. 제가 최근 여러 가지 그 정치권 안팎에서 나돌고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제 나름대로 크로스 체킹하면서 김대기 비서실장의 예방적 차원의 용태를 주장한 걸 이미 여러 번 했습니다. 특히 엑스포 유치 참담한 실패 성적표를 놓고 이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된다면 그것은 김대기 비서실장 그리고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이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오랜 고심 끝에 결단이 나왔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의 비서실 외에 정책실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비서실장, 정책실장 그리고 안보실장 세 실장 체제로 대통령 비서실이 확대 재편됐어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과 안보실장은 장관급입니다. 그 아래에 정무수석, 홍보수석, 사회수석 등 수석은 차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장관급의 이 새 실장 체제로 재편이 되면서
안보실은 원래 외교안보 쪽을 하고 있었으니까 변함이 없어요. 그럼 비서실과 정책실 사이에는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느냐? 비서실 쪽은 정무 홍보, 인사 이런 쪽이고 나머지 정책 파트는 전부 정책실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김대기 비서실장이 다 관장해 오던 것을 그중에 정책 분야는 전부 따로 떼서 정책실로 가져가고 그 실장에 김대기 실장 밑에서 국정기획 수석을 맡았던 차관급의 이관섭 수석을 장관급의 실장으로 승진시켜서 일을 맡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놓고 보면 김대기는 지고 이관섭은 뜬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조직 개편, 수석 비서관 전원 교체를 발표한 직후 수석들에게 중요한 시기다.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열심히 일해달라. 이렇게 독려했습니다. 측근의 대선 자금 수수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김영희가 어제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 5년. 중형을 선고받고 이게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있는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법정 구속시켜버렸어요. 보석 취소하고 법정 구속시켜버렸어요. 자, 그래서 김영희는 이제 감옥에 갔는데 이 김영희를 이재명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 분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유동규가 측근으로 보도가 되자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 측근이냐. 내 측근이라고 하려면 정진상이 김용희는 돼야지. 이게 이재명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공개적으로 두 사람이 내 측근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두 사람 중에 하나인 김용희가 어제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혐의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갔을 때 그 대선 자금을 김영희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6억을 받았다는 그 혐의가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자 이재명이가 세상에다가 공표한 최측근 내 분신 김영희가 지 개인 욕심 때문에 착복한 게 아니고 지가 하늘처럼 떠받들던 보스 이재명이의 대통령 선거에 쓰기 위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6억을 받았어요. 대선 자금. 그럼 이거를 이재명이가 몰라요? 어떻게 몰라? 아니 바보야? 그걸 모르게? 그걸 어떻게 모르냐고. 법원은 또한 이 김영희의 유죄를 인정하는 주요 근거로 유동규의 진술을 채택했어요. 유동규가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동규 말이 사실인 것 같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법원이. 그러면 유동규는 김용희에 대해서만 진술했습니까? 정진상에 대해서 훨씬 많은 진술을 했고 이재명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진술을 그동안 해왔어요. 법정에서. 그런데 김영과 관련된 유동규의 진술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정진상이나 이재명에 관한 유동규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배척할까요?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재판부가 다 달라도 이거 판결문은 다 돌려보고 서로가 체킹하게 돼 있거든. 예, 이거 이재명이한테는 아주 결정타가 떨어진 겁니다. 이 유동규의 이재명에 관한 진술은 이제 다른 재판부에 의해서도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리고 대선 최측근이자 대장동의 공범인 김용희의 유죄로 같은 공범이자 주범인 이재명이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재판부는 구체적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하면서 유죄를 때렸어요. 유동규 등 관련자들의 구체적 진술, 그 다음에
검찰이 제출한 여러 가지 자료, 진술과 자료를 보건대 유죄가 확실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설에서 보듯이 자, 이제부터 관심은 과연 김영희의 대선자금 수수를 이재명이 알았냐 몰랐냐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요. 바보냐고. 그걸 모르게.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른다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여기 모른다고 얘기를 안 해요. 모른다고 얘기를 하지를 않고 이재명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다. 좀 더 지켜보겠다 이랬어요.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다. 좀 더 지켜보겠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애써 담담하게 표정 관리하면서 아직 재판은 끝난 게 아니다 이랬지만 더불어민주당 완전히 이게 집단 패닉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사실 우리가 무죄를 기대했었는데 비명계의 공세가 훨씬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방탄 리스크 문제 제기했는데 이제 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큰일 났다. 총선이 코앞인데 앞으로 이재명 재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 걱정이 많다. 이랬어요? 이게 대장동 재판, 위례 재판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계에는 김영 유죄 판결의 취지는 최종 결재권자 이재명의 책임을 재판을 통해서 밝히라는 뜻이다. 자, 김영 유죄 직전에 이낙연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 보도된 거 기억하시죠? 아니 이재명이가 일주일에 몇 번씩 법원을 가게 돼 있는데 이래갖고 총선 치르겠냐? 구속돼서 감옥에 안 가더라도 일주일 내내 검찰로 법원으로 끌려다니게 생겼는데 이래갖고 어떻게 총선을 치르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당에서 중지를 모아 이재명의 거취에 대해서 결단해야 한다. 이재명이가 본인이 못하니 당에서 중지를 모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재명의 사퇴를 대놓고 촉구했어요. 이상한 침묵이 당에서 계속되고 있다. 공천 못 받을까 봐 걱정, 개딸들한테 혼날까 봐 걱정하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정말 개딸들 끔찍할 정도로 적대적이고 폭력적이라서 당에 전혀 보탬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개딸들 이재명이는 제어할 수 있지 않냐. 이재명이는. 그런데 그런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고 있으니 이제 이재명이한테 끌려다니다가 다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이재명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못하면 당에 중지를 모아서라도 사퇴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본격적으로 하고 나섰습니다.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이게 이제 김기현이 울산시장으로 있을 때 얘기입니다. 김기현 울산시장과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황운하라는 당시에 울산경찰청장이죠. 이자가 지휘를 했는데 그러면 지가 지휘해서 경찰, 이게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니까 경찰 수뇌부, 경찰청장한테 보고하는 것은 그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자가 경찰청장한테 보고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다가 보고를 계속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20번 보고한 것을 20차례 보고한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청와대에다가 보고한 황운하나 그 보고를 받은 청와대나 다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문재인이의 30년 지기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기현을 사법 처리를 먼저 하면 된다. 그 하면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문재인 청와대가 아주 긴밀히 협력하고 협의했던 정황. 보통 단일 사건에 대해서 20번이나 보고서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그저 수사 착수할 때 중간 보고 또는 마지막 결과 한 3차례 정도 보고하면 하는 거죠.
어떻게 20차례씩이나 보고를 합니까? 거의 매일 수사 보고를 하고 거의 매일 지시를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또 박형철은 경찰청에서 온 수사 상황 보고서 중에 민정수석실에서 관심 가질 만한 사건 사본을 민정비서관에게도 전달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반부패 비서관인 박형철이가 민정비서관에게도 전달하면 결국 그거는 조국이 민정수석한테 전달하라는 뜻이고, 조국이는 그걸 받아가지고 비서실장하고 대통령한테, 비서실장 거쳐서 대통령한테 또는 비서실장한테 또는 대통령한테 직보하게 돼 있어요. 더구나 이게 대통령 관심사안 아닙니까? 30년 지기 송철호가 시장 되는 게 내 소원이다 라고 한 것을 다 아는 상황에서 이게 문재인의 주요 관심사항인 것을 임종석이도 알고 조국이도 아는데, 그 송철호를 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기현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 상황을 민정수석실에서 받았다면, 그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면 이걸 대통령한테 직보할 생각을 안 했다면 이상한 거죠. 안 했다면 바보지 그것도.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조국이, 임종석이, 문재인이가 이게 기소에 빠져 있어요. 이 셋이 몸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명이 몸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송철호, 황운하에 대한 유죄, 1심 유죄를 계기로 해서 조국이, 임종석이,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문제 제기가 강력하게 되고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1심 재판의 판결문에 보면 이 세 명에 대해서 문재인은 14번이 나옵니다. 판결문에 14번이 나와요. 판결문에. 임종석이는 8번 나오고 조국이는 6번 나옵니다. 검찰이 기소할 때는 30몇 번 나오죠. 문재인 이름이. 그런데 관계가 없으면 판결문에 왜 이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기소를 안 했으니까 이자들을 벌 줄 수는 없지만, 죄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판결문에 문재인의 이름이 14번, 임종석의 이름이 8번, 조국이의 이름이 6번 등장하는 판결문이에요. 그런데 수사를 안 해요? 문재인, 임종석, 조국에 대한 전면 수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김기현 자폭 하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에 전권을 준다고 김기현 대표가 여러 차례 공언했는데, 그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면 저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 저는 이런 거 처음 봅니다. 나 공천관리위원장 하겠다고 나선 거 저 처음 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연합뉴스 TV에 그 3시 반에 논평을 할 때 인요한이 여의도 정치문법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의도 정치문법으로는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인요한이는 뭐 그거 별거 아니에요. 뭐 지금까지 안 했다고 나도 안 해야 돼? 인요한의 이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아니 나더러 혁신하라고 불렀잖냐. 나한테 정권을 가지고 하라고 그랬잖냐. 그래서 내가 뭐 딴 것도 아니다. 대통령 핵심 측근들, 지도부, 그리고 다선 중진들 좀 무소속 불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어려운 곳에 나와서 험지 출마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안 움직이냐.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공관위에서 해결할 일이다 라고 자꾸 하니, 그럼 좋다. 나를 공관위원장 시켜라. 내가 그렇게 실행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김기현이가 시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놔두면 하다가 진짜 인요한이 공관위원장 될 수도 있잖아요. 여론이 인요한이를 좋아하지 김기현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2시간 만에 확 잘라버렸어요. 거부했어요. 이 시점에 공관위원장 누가 할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거부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인요한으로서는 할 거 다 한 겁니다. 인요한 혁신위로서는 할 거 다 한 거예요. 그래도 당이 혁신위한테 정권은 준다고 말은 해놓고 하나도 안 움직이니까
마지막으로 날짜 정해놓고 4일까지 대답을 달라. 이러면서 당신 말이, 정권을 준다는 당신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거짓말이 아니라면 날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라 까지 했는데도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뇨한 혁신위의 조기 해체는 이제 예정돼 버렸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의 조기 해체는, 그런데 정치라는 게 참 묘해서, 이뇨한 혁신위의 조기 해체가 현실화되면 그럼 김기현이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김태흠 충남지사가 왜 이뇨한이 만났을 때, 야, 안 되면 다 끌어안고 떨어져라, 농계처럼 해라, 이렇게 훈수를 뒀잖아요. 지금 이뇨한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예, 김기현이 이뇨한이가 끌어안고 떨어지면 뭐 덩치도 한 절반밖에 안 되는데 끌어안고 떨어지면 뭐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같이 떨어져 죽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예상이 되잖아요. 예상이. 그 이뇨한이가 저 정도 나오면, 아, 이거 이제 올 때까지 왔구나. 이거 내가 불출마나 대표 사퇴를 하지 않으면 이게 사퇴 수습이 안 되겠구나 하면 좀 하루 이틀 좀 숙고를 해서라도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시급해갖고서 바로 2시간 만에 절대 안 해. 이렇게 해서 정말 개념 없이 강대강 충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말이죠, 인요하는 다 계산하고 지금 이걸 던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김기현이는 거의 계산 없이 거의 조건반사식으로 들이대는 바람에 완전히 자폭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느껴요. 이렇게 되면 둘이 농개처럼 떨어져서 둘 다 죽으면 그럼 누가 이기는 겁니까? 이뇨한이 이기는 거죠. 이뇨한은 애초부터 혁신 좀 해주고 빠질 사람이었어요. 그동안의 과정에서도 이미 이겨버렸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같이 죽으면 이뇨한이 이기는 거예요. 네, 혁신위는 이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던졌다는 겁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또 이뇨한이 김기현 대표 퇴진을 전제로 비대위 전환이라도 해야 돼 하면서 비대위원장까지 2사람 거론했어요. 원희룡 장관 같은 친선한 바람도 있고 한동훈 장관한테도 목소리 좀 해달라고 내가 문자도 보냈다. 근데 원희룡 비대위원장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건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아니 김기현보다 100배 낫지, 다들 박수 칠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게 명분과 여론의 지지인데, 명분에 있어서도 이뇨한이 김기현보다 앞서고 여론의 지지도 이뇨한이 김기현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김기현이가 버틴다니까 이건 그야말로 당랑거철이지. 좀 어려운 말을 썼나요? 당랑권 있잖아요. 사마귀권, 당랑, 사마귀. 당랑은 사마귀입니다. 사마귀 권법하는 당랑권법의 그 당랑. 사마귀가 말이죠, 얘가 이 곤충 세계에서는 왕이에요. 뭐든지 다 잡아먹어. 근데 어느 날 저기서 뭐 이상한 놈이 굴러왔어요. 네가 감히 하고 덤볐어. 그게 수레였어, 수레. 그래서 수레랑 싸우다가 수레바퀴에 깔려 죽었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그게 당랑거철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거의 그 수준이에요. 안타깝지만 어떡하겠어요.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게 흐름을 알고 몸을 좀 낮출 땐 낮추고 옆으로 좀 피해야 할 땐 피해가면서 생존을 해야지, 주제도 모르고 이렇게 여론에 맞서고 명분에 맞서고 그 한 줌 안 되는 그 기득권 놓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면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이름도 못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정론 1침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 TV 화이팅!